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2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최근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에 심상치 않은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치솟는 이자 부담에 월세로 돌아서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는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그야말로 진짜 꽝꽝 얼어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빙하기를 맞았다는 표현도 써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집값 잡겠다 했었는데 이건 이제 잡긴 잡았는데 잡았다는 측면에서는 좋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이게 얼어버리고 심각해져서 이게 추가 하락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높다, 낮다 하는 그 절대 시세도 문제지만 예. 부동산은 특히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떨어질 때 그 시장 마찰로 인한 균형의 붕괴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거든요. 경제 전반에 다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파차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흔히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서울 아파트,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예. 80 이하로 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20여 주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23주 지금 연속 좀 나오고 하락을 있네요. 했어요. 예. 자,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 결국은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현격이 줄어들게 되면 그럼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래픽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주택 매매 이 주택 가격이죠. 서울 지역의 가격이고 예. 위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금리하고 집값은 지금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금리가 얼마나 집값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물론 주택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것은 직접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인중개사 업소와 또 회원들에게 집을 살 의향이 있느냐 또 팔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그것을 지수화한 건데요. 통상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기 전에 집을 팔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게 나오기 마련이고 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좀 더 떨어지면 사겠다 이러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급격하게 내렸다 올랐다 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지금 좀 전에 저희가 그 표 봤을 때 박사님께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 말씀하셨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한참 이제 왜 부동산 광풍 불 때 값이 오를 때 갭 투자 열풍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 빚의 어떤 비율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금리가 올라갈 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면 때문에 막 지금 그런 걸 보여준 방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는 각종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조사한 논문들을 보면요. 예. 부동산의 세금 제도나 또는 거래 규제 제도 이런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더 나중에 반동이 돼서 역으로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 지금 그림에서도 보았다시피 금리인데요.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우선 부동산은 한 번 살 때 자기가 현찰을 내서 사기가 어려울 정도로 덩치가 큰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차 같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금융을 일으켜서 집을 사게 되거든요. 그럴 때 금리가 높으면 앞으로의 이자 부담을 생각해서 내가 이걸 갚을 수 있을까? 금리가 내렸을 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그 대기 수요가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이 이제 그런 시점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 영끌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금융 대출로 부동산을 샀는데 예.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연합수석 방송을 통해서 한 2년 전부터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변동금리를 했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좀 낮으니까 더 그렇죠? 예, 변동금리가 구조금리보다. 낮으니까 당장에 낮으니까요.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확신 있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변동금리로 받은 사람들은 지금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급매물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팔지 못하면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냥 압수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집값이 두 가지 금리에 따라서 두 가지 요인으로 그것이 가중돼서 급속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렇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2021년 8월 달입니다. 그 당시에 0.5%인 금리를 0.75%로 올린 이후에 예, 지금 결국은 3%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 아까 그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CG의 앞에 있는 디테일까지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2개월 후인 그 작년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집값도 떨어지고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이제 답답한 것은 금리 인상이 어딘지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죠. 터미널 금리가 오는 그 시점이 정점이 언제인지. 예, 그렇죠? 그 정점이 네. 타이밍이 언제인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주택 시장의 어떤 이 팔자 심리 그리고 사는 것은 최대한 뒤로 유보하는 심리가 더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굉장히 늘 골몰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뭐 지원책 펴겠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박사님 보실 때 뭐 이렇게 실효적인 지원책이 당장 뭐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책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몇 가지 당장 시급한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연끌 투자한 사람이든 아니면 집이 두 채 있어서든 빨리 팔고 좀 자금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세력들도 적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팔 수 있는 퇴로가 많이 차단이 돼 있어요. 예, 이를테면 양도세가 최고 82.5%까지 올라가 있는 데다가 취득세가 또 최고 12%까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한 번 팔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자금 조달이 잘 안 되는데도 집을 못 팔고 앉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의 숫자 이것은 조금 더 지나면 결국은 그 부실의 늪이 더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대목에서는 좀 제도 정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만들었던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 정책 그것을 하나하나를 보고 부분적으로 고치면 아주 부족하고 늦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들어서 완전히 영으로 돌아가서 아하. 사전 선입견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을 전면 개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급격한 경착륙이 와서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경제 전체에 엄청난 어떤 충격을 주고 그로 인해서 국민 경제 정체가 흔들릴 수 있다. 지금 부동산을 사고 있는 또 연끌 투자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지나친 급변은 한국 경제를 통째 흔들 수도 그렇죠. 있다. 그런 면에서 원희룡 장관이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뭐 국민들도 깡통 전세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하니까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변화가 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 금리가 너무 세지니까 이럴 바에야 그냥 빨리 빼고 또 이제 깡통 전세 우려도 있으니까 월세를 좀 내자. 물론 월세도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금리의 속도보다는 좀 완만할 수 있고 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월세가 좀 두드러지는 현상은 좀 지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 중에서 없는 사람들, 특히 서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제도고 우리가 상당히 자랑할 만한 제도가 전세 제도예요. 예. 전세금을 내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아파트나 집에서 나갈 경우에 그 원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정 자산은 마이너스가 나지가 않거든요. 더 이상 나가는 것도 없고요. 예. 그렇죠, 추가로. 그런데 최근 들어서
월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거래가 대부분 월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새 들어가는 세입자들이 월세가 좋아서 월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전세를 하고자 해도 우선 전세금이 올란 상태에서 그 추가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대출길이 막혀 있고 수록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대출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에서 생계비를 깨서라도 월세로 하다 보니까 전세의 월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자, 이게 이제 문제는 만약에 경제 상황이 정상화돼서 나중에 시중 금리가 좀 안정이 된다 했을 때 부동산 전세 가격의 폭등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와 월세 사이에는 전월세 환산 이율이라는 게 그것이 행정 지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전세가 1억이다. 그러면 은행 이자의 일정 금액을 급한 만큼 월세를 주는데 현재 지금 다급하니까 월세로 올린단 말이죠. 월세는 지난번보다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은행 금리보다는 월세가 싸니까요. 그런데 금리가 정상화돼서 은행 금리가 내려간다. 이래 되면 한 번 올라갔던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바로 반영이 안 되죠.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경제학의 아주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월세를 전세로 돌려야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월세의 환산 이자율에 맞게 전세를 달라. 이렇게 되면 전세금이 퍽 뛰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 또 집값이 또 오르게 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도 좀 입체적으로 좀 잘 생각을 해서 사실 이게 월세가 이명박 정부 때 그 당시에 집값이 오르니까 마구 전세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집값을 더 올린 측면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을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쨌든 봅니다. 박사님 말씀처럼 급격한 하락이든 급격한 상승이든 급격하면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걸 완만함에 경제학의 대해서 목표는 그러니까요. 완충, 연착륙이 알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자, 반도체 얘기 좀 해보죠.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장비 수출을 금지했던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선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뭐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 건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예. 한마디로 불행 중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1년 후엔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무시무시한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 이래 두 가지로 요약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면서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미국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가장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중국이겠지만 우리도 중국 못지않게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동안에 중국에 너무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거기다 공장들도 많고. 그렇죠? 예,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그래픽에 나오죠. 지금 두 회사만 놓고 보더라도 대형 공장들을 중국 전역에 두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있는 한국 공장이 소유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냥 도매금으로 중국에 있는 회사로 분류가 처음엔 됐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삼성전자 중국에 있는 공장, SK하이닉스 중국에 있는 공장에도 장비 수출을 못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만들 수가 없는데 그 장비는 대부분 미국에서 넘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게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대화를 하고 이래서 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죠. 그래서 1년 유예를 받아냈는데 예. 문제는 한 번 기술을 1년 동안 반도체를 기계를 장착을 하면 그것이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무척 짧습니다. 예. 그럼 1년 후에 또 기술을 교체해야 되고 또 반도체 장비 회사에 기술자들도 파견 나가서 그 하자를 고치고 보수해 나가야 되는데 1년 후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보수 행위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아예 수출뿐만이 아니고 아예 그냥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해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보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수출도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YMTC라고 양쯔 메모리라는 중국 반도체 회사, 한국의 삼성전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예. YMTC. 이 회사는 이미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어저께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1년이 유예가 됐어요. 근데 1년간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끝이 안 난다면
우리 스스로 대책이 있느냐? 1년 이후가 문제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예. 뭐이 공장이 지금 세 곳이에요. 보니까. 예, 세 곳인데 특히 최근에 음.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 미국의 인텔이라는 회사가 낸드 플래시 회사를 중국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SK 하이닉스가 덥석 샀습니다. 그것을 사자마자 규제 조치라는 날벼락이 터졌단 말입니다. 설마 인텔은 그런 규제 조치를 알고 팔지는 그거 아니지 않았겠지만은 않을까요? 예.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또는 SK 하이닉스의 인텔 인수는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미국과의 좀 협력을 더 공고히 하고 특히 그렇죠. 치포 동맹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한국계 회사들은 좀 구제하는 반도체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